자, 다음은 선거관리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정의하겠습니다. 자, 선거관리를 어떻게 누가 구성할 거냐? 자, 입주자 등은 동별대표자나 입주자 대피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를 구성한다. 그럼 선거관리는 누가 구성하더라? 입주자 등이 구성 의무자라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구성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냥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자, 선거관리는 이제 구성할 수도 있답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 중에서 의원정을 포함하여 다음에 구분에 따른 의원을 구성한다. 그럼 입주자 등을 구성한다는 것은 사용자도 선거관리인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입주자 등을 구성한다 했잖아요. 등자니까 사용자도 포함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도 선거관리인이 될 수 있는데 세대수에 따라 구성원수 다른데 이게 이제 객관식 우리 주관식에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죠. 자, 500세대 이상입니다. 그땐 다 5명 이상 9명으로 구성하는 것이고, 자,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는 자, 3명 이상 9명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9명 이상 최대 인수는 같죠. 그다음 수가 5와 4로 구분한 거야. 그다음에 이 범위 안에서 단지 관리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객관식 대할 땐 이걸 바꿔치기 하거나 또 숫자 쓰는 게 주로 우리 심의 주관식 나오는데, 자, 선거관리 기준선 이 지문이 정답 포인트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데 그냥 이것만큼 뭐 세부적인 내용 안 할 테니까, 자, 입주자 등이 선거관리를 구성한다고만 이해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자, 의사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의결 정족수가 있습니다. 의결 방법. 자, 중심이죠.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 대피 구성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때 의결 정수는 구성원 얼마 찬성? 과반수. 얘가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작년 올해 초반까지만 해도 3상 찬성 결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폐지가 됐어, 삭제가 됐어. 앞으로 입주자 대피는 공직법상 모든 의사결정을 구성원 얼마 찬성한다? 과반수는 기여야 돼. 그럼 어떤 질문에서도 입대 구성원 3분의 3 찬성으로 결정한다면 그 질문 다 S가 되는 거야. 앞으로 모든 의사결정은 얼마 찬성? 과반수 찬성만 이해하세요. 법에서 얼마 찬성해라. 과반수. 그럼 과반수 어쩌면 의결을 못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때 얼마가 추정했는지 안 따져. 개정수 없이 무조건 의견수만 구분되는 겁니다. 하고 이인규정인데 이건 너무합니다. 뭐 의결상인데, 자, 입주자 대피는 의결상은 반갑다. 그래서 법에서 의결상 기업부터 해가지고 쭉 넘어가보니까, 자, 나무가에서 이상 의견인데 이제 이 의결상이 또 우리 심의 단독 문제 나옵니다. 의결상인지 아닌지 찾는 문제. 근데 지금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설명해도 전체 내용을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전체 내용을 아래만 의결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제한. 근데 아까서 개정안의 제한은 의결상이지만 제정안의 제한은 의결상이 아닌 겁니다. 여기 제정안은 누가 제안하기 때문에? 사업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결상에서 이제 개정안을 제정안으로 바꿔서 이걸 X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쭉 넘어갑니까? 쭉 넘어갑니까? 자치 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고 직원의 임면은 이상이다. 그럼 무슨 기구의 직원의 임면은 의결상이다? 자치관리고. 그럼 위탁관리고 직원의 임면은 의결상이 아닌 겁니다. 그건 주택제의 고유 업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기계의 직원의 임면만 의결상이다. 자치관리고. 그래서 이걸 위탁관리고 직원의 임면을 던져서 이걸 X치기도 하는 지문이에요. 쭉 넘어가니까 공용부분. 자, 공용부분. 자, 공용부분이 났어. 그럼 무슨 부분에 한 수만 의결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이 공부를 또 전유 바꿔서 이걸 X치 문제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하나의 개념이에요. 자, 공동주택 관리 심의란 것은 무슨 부분의 관리 심의더라? 공유분. 그 때문에 이때도 공유분에 하는 수만 의결할 수 있는 거지 전유분 의결 못하는 겁니다. 의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항인지 의결사항인지 이걸 구분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자, 뭐 사용자의 동일비제 의결 제한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전체 내용을 아래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가 의결사항인데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의결 정족수는 구성원 얼마 찬성, 과반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고, 자, 이 의결이 끝나잖아요. 이 의결이 끝나면 이 모든 사항을 집행을 해줘야 돼. 집행. 그때는 관리 주체의 업무로 바뀌어요. 자, 볼까요? 자, 입주자 등 상호 간의 이해가 상반성의 조정은 입대 의결상이지. 의결상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질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입주자 등 상호 간의 이해가 상반성의 조정은 관리체의 업무이다. X죠. 관리처 업무가라 입대 의결상이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입주자 등 상호 간의 이해가 상반성의 조정은 관리처 업무라면 X예요. 입대 의결상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질문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입주자 입서 의결한 입주자 등 상호 간의 이해가 사무성의 중에 집행은 관리처의 업무이다. 그땐 O가 되는 거야.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입주자 입서 의결한 입주자 등 상호 간의 이해가 사무성의 조정은 관리처의 업무이다. X, 이건 입대 의결상이니까. 오케이. 두 번째, 입대에서 의결한 입주자 등 상호 간의 이해가 사무성의 중에 집행은 관리처 업무이다. 오, 그래서 의결상대에 집행자를 안 붙여놓고 관리처 업무를 하면 X가 돼요. 근데 의결상대에 집행자를 붙여놓고 관리처 업무를 하면 그때 또 O가 되는 거야. 그게 우리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항을 얼마 찬수로 의결한다? 가반수 또 뛰는 거죠. 자, 입주자 등 상호 간의 이해가 사무성의 중에 집행은 입대의 구성은 3분의 3 찬수로 의결한다. X 무조건 모든 건 과반수 찬성이라는 거야. 그런 게 우리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겁니다. 너무합니다. 회의를 하면 회의를 수집해야 되겠죠. 수집 방법 있습니다. 자, 입주자 대표 회의는 관리가로 정한 바에 따라 회장이 금액으로 수집한다. 그럼 수익권 누가 가지고 있다? 회장이 갖고 있는 거야. 할 때 회장은 자기 마음대로 소집하는 게 아니라 관리계획 보면 자, 소집 공고 며칠 하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 공고하고 나서 회장님이 수집한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뭐가 있다? 예. 다만 다음에 원안에 해당 때에는 회장은 해당부터 14일에 입대를 수집한다. 이건 임시 수집이야. 며칠 수집해라? 14. 그러면 원칙은 누가 수집해야 돼? 회장. 다만 회장이 회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가 정한 이사가 그 회를 수집하고 회장의 직무되는 거야. 그래서 회장이 수집할 땐 누가 직무된다? 이사가 직무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경우 이제 14일 수권이 개가 중요한 거야. 입대 구성원 3상이 청구한 때. 자, 입대 구성원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얼마 이상이? 300일. 그럼 300일 미만이 청구할 땐 수집하지 않는 겁니다. 자, 입주자 등의 10% 이상이 요청한 때. 자, 입자 등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얼마 이상? 자, 그럼 등자가 붙었죠? 그럼 사용자 포함이 됐어 안 됐어? 그럼 지문이 나옵니다. 시험지에 났던 거야. 사용자도 입주자 대피 회의 소집 요청권이 있다. 오, 왜 입자 등 붙었다며? 그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 전체 입주자 10분의 이상이 요청한 때. 보세요. 네임버는 입주자 등이 들어갔지. 내 밑에는 입주자만이 나왔지. 그럼 세 번째는 사용자는 포함이 됐어 안 됐어? 아직 근데 제한이 있어요. 자, 의결사항 중에 어떤 사항이냐? 위 3의 가중 장기성의 수익과 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만이 요청할 시 상전 요청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성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사용자에겐 요청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그럼 앞으로 장기성의 수익과 중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등 10분승이 요청한 때 회장은 회를 수집한다면 S인 입주자만이 나온 거지. 그게 입주자 관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업부터 뒤에 한 해당 됐습니다. 며칠 수입한다? 14. 이 14를 올해 7일에 수입한다서 또 이걸 X 던지겠습니다. 나중에 누구만이 요청할 수 있는 거냐? 이 요건하고 회장 며칠이면 이게 또 중요권 중에 하고 얘는 무조건 이제 주관식의 영수증이 걸리는 문제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회의록 작성 보관해야 돼요. 자, 입주자 대표 이것도 강행 규정 500만 원짜리 강행 규정입니다. 과태료. 입주자 대표는 그 회를 개최한 때 회록을 작성하여 회록의 작성은 누가 하는 거다? 입대관이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관리가 보관만 해주는 거야. 그래서 회록은 작성 주체와 보관 주체가 같다 다르다. 작성은 누가고 입대 보관은 관리체. 그래서 이미 나오죠. 이런 질문 의심이 나왔습니다. 자, 공동주택 관리법상 관리법령상 관리체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이라고 우리 심의점에 놨어. 5대 X다. 여기는 보관만 났으면 관리체 업무가 맞아. 다만 작성이 등장했든가 X가 되지. 나중에 배웠지만 임대주택에는 임차인 대표가 구성이 됩니다. 근데 임차인 대표 회의록은 작성과 보관을 임차인 대표 다 하도록 돼 있어. 임차인 대표는 내 입대록은 작성과 보관이 이완화됐다는 얘기야. 그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고 올해 또 정답은 밑에서 올해 신설되고 올해 여기 또 정답이 났어요. 보니까 300세대 이상이다 미만이다.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체는 관리계약으로 정하는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록을 입주자 등에 공개하여며 그럼 공개한다 되는 거지.
몇 세당은? 300세당은. 다만 300세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력을 공개할 수가 있다. 미만은 공개한다,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할 수 있다지. 근데 우리는 공개한다가 200세대 나와서 이게 엑셀 뜬 것 중 하나예요. 근데 대부분 특이한 게 있어요. 공주법에서는 세대 수잔이 대부분 500세대 구분이 많습니다. 근데 300세대 구분이 딱 두 군데 나와. 회계 공개 대상과 회계감사에서만 얘기 중에 300세대 나오고 다음 500세대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 신설된 내용이고, 그러니까 개정된 내용이고 올해 바로 반영이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법은 개정상이 중요한 그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300세 이상은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한다. 한다 표현이 되고 300면은 공개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다 강규정이 되는 거니까. 다만 이 공개는 누가 하는 거다? 관리 주체가 하는 거지 입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관처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입대는 워낙 출제비가 높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입대는 보통 3문제에서 4문제가 복귀하시면 출제가 돼요. 근데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어. 여긴 맞은다 틀린다. 공주법에서는요. 복귀심 앞서서 20문제 나온단 말이야. 여긴 무조건 다 맞춰야지 한 문제 틀리면 합격 못해요. 우리 모법이니까.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공주법은 다 맞게 해줄 거니까. 다 맞게 해줄 거예요. 뭐 수없이 반복할 거니까. 근데 법계도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험범위죠. 시험범위란 말이야. 근데 또 공부하고 설명 때는 법계하고 심의가 대략 45%가 법률이 중첩이 돼요. 근데 공주법은요. 법계에서 배운 데 갖고는 심의 문제를 못 풀어내요. 심의가 출제비 비율도 높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심의에서 배운 데 갖고는 법규 문제는 껌이야 껌. 굉장히 쉽단 말이야. 그럼 법규 공부할 때요. 공주법 법규심의 설명하다도 공주법 공부하지 말고 심의에서 배운 데만 하세요. 그러면 법규에서 공주법 공부할 시간에 차라리 건축법 공부하세요. 건축법이 또 일반법의 범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게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법규심도 공주법을 설명한다. 한다. 우리 시험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저처럼 디테일하게는 설명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공주법은 그냥 관리심에서 배운 대로 하고 법규 공부할 때 공주법 공부할 시간에 차라리 건축법과 주택법을 더 보세요. 그게 훨씬 더 공부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의사결정quyền 입주자협회가 되는 거고 이제 관리처도 넘어가는 겁니다. 관리처는 집행기구가 되는 거예요. 집행기구. 자, 이제 법적 정의가 나옵니다. 자, 관리처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담회자를 말한다. 담회자는 건 뭐냐? 관리 방식에 따라 관리처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자치관계 대표적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장이 관리처에 돼. 그럼 자치관시는 누가 관리처가 되더라? 관리사무장이 되는 겁니다. 자, 관리 업무 인계 전에 사업체. 그럼 입주시부터 관리 업무 인계 전까지는 누가 관리처가 되고 사업주체. 그다음에 주택관리업자도 관리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 관리처는 주택업자 관리처가 되는 거야. 자, 임대사업자하고 주택임대차는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자치관리시는 입주자 대표서 선임한 관리사무장이 관리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위탁관리시는 관리처인 주택업자가 소장을 선임해 줘야 돼. 선임해야 돼. 그러면 주택업자 선임한 소장은 관리처가 아닌 것입니다. 아니고 관리처의 대리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의임에 따라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대리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관리 방식에 따라 관리처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뭐냐? 이 관리처가 의무관리상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내용을 보는데 이 관리처는 다 강행 규정이에요. 이따 보시면 관리처는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때는 명령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단 말이야. 이 규정 위반 500만 이하 과태료예요. 그럼 관리처 모든 업무는 강행 규정이란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여름이면 다 업무 수행하는 거예요. 이따 보면 소장 업무도 별도로 있지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관리처 의무인데 관리처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그럼 무슨 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라? 공주법에 따라. 공주법에 따라. 자, 관리처의 수행 업무가 있답니다. 자, 관리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10가지 업무를 법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무슨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다. 공유분. 그래서 관리처는 업무 과정에서 공유분의 사용권을 인정받는 겁니다. 다만 전유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공유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이 10가지 업무는 무슨 분에 관한 업무다. 다 공유분에 관한 업무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이거 하나는 설명 안 할 거예요. 모든 내용을 아래에 이거 풀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초과정 끝나고 기본사 할 때 하나하나 풀어줄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무슨 부분에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다. 공유분 얘가 시험 때또 이걸 전유 바꾸치게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개념은 무슨 부분에 관리 심으더라. 공용 부분. 그건 개념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쭉 넘어가니까 뭐 관리비 상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 대행, 장충의 징수성의 관리도 수행의 업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쭉 넘어서 자 관리가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자 입주에 비서 의한 사항을 그러니까 집행하는 거서 이 두 가지 점을 집행하기 때문에 관리체의 법적 성격을 그러니까 집행 기구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아까 의결사항 19가지 의결이 끝났습니다. 누구의 업무로 바뀌는 거다? 관리체의 업무로 바뀌는 거야. 그 때문에 의결사항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한다 몰라야 한다. 다 알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는 법적 성격이 의사결정기구입니다. 하고 관리체는 집행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부 조직을 비교하면 자 국회 같은 기능을 갖는 게 입대위, 행정부 같은 기능을 갖는 게 관리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기구라면 이해하세요. 쭉 넘어갑니다. 자 법령 준수 뭐 이거 강령규정인데요. 자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명령은 시행령과 시행기 중임이 하는 겁니다. 따라 관리한다. 그럼 관리체한테 가장 중요한 법령은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령이야. 그 때문에 우리 모법이자 기본법은 공직법령이 된 거야. 그래서 공직법령이 법과 심합쳐서 해마다 20문제 나오는 경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모든 배운 규정이 공직법에 따라 관리체 수행 업무를 다 배우고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자, 회계서류의 작성, 보관 및 공개 등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중요한데 그냥 읽어만 볼게요. 자, 의무 관리상 공동식의 관리체는 다음에 구분했다는 기간 동안 자, 해당 장부는 회계장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장부 및 징수를 보관하며 뭐 어떻게 작성 보관할 거냐? 보관기한이 있답니다. 자, 관리비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에 내요 월별로 작성한 장부, 회계장부를 월별로 작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장부 및 징비서를 해당 회계연도 지금부터 몇 년 보관한다? 5년. 내가 수없는 객관식 정답에서 X했던 점이냐. 그래서 앞으로 공직법상 회계장부의 보관기한은 몇 년 보관이다? 5년 보관해야 돼요. 만약에 연뒤에 5년 동안 보관하지 않잖아요. 그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벌금. 형사처벌 대상이야. 그만큼 회계 서류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관리체 업무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업무가 회계 업무가 비중이 가장 큰 겁니다. 올해부터 또 적용되는 게 있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 서류도 해당 계약시부터 몇 년 보관이다. 5년.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계약하면서도 다 5년간 보관해야 돼요. 또 이건 강요 중인데 대부분 문서 규정 위반이면 다 500만 이하 과태료야. 행정 질서벌이에요. 그럼 형사처벌 대상이야.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회계 서류와 계약 서류 보관은 엄청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야.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몇 년 보관, 5년 보관. 이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 등장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이제 회계 처리 절차인데요. 이제 지금부터 우리 국회 예산도 승인을 받고 국회 의결 받고 승인을 받고 행정부가 집행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럼 관리비도 우리가 자 승인을 받을까 안 받을까? 입대 의결 받고 승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견도 자 우리가 회결리신에 회견도란 거 배웠죠. 회견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월부터 12월 30일까지라고 회계원리 교수님한테 그렇게 배웠습니까? 예? 아, 회견들은 기초부터 기말까지죠. 아니에요? 아, 기초가 1월 1일이 될 수 있는 거고 6월 달이 될 수도 있고 되는 거야. 그럼 귀하고 자면 되는 거예요. 회견도 갖고 10월 30일 끝나는 게 아니야. 기초부터 기말까지라는 얘기지. 근데 공동식의 재무제표 작성 회계 처리 기준은 국토교통부장이 고시하고 돼 있어요. 고시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일회견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다 통합됐어. 공동수준 적용된 회계 처리 기준이 있어요. 그때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일회견도가 되는 거야. 일회견인데 그러면 올해가 2023년도인가요?
내년 2024년이죠. 그럼 2023년도 관리비 등의 예산안은요. 우리가 2023년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돼. 우리 정부 예산도 국회 승인 받아야 다음 년 집행하는 거잖아. 그 계략적으로 볼게요. 그러면 다음 회계연도간 관리비 등의 사학금이 예산을 관리처가 수립하는 겁니다. 수립은 누가 한다? 관리처가 수립하는가? 수립해서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몇 개월 전에 1년에 지쳐서 입대 승인받고 2023년도 때 집행 가능해. 그러면 그럼 보세요. 1월 1일이 기초가 되지. 그러면 내년도 사학기금 예산 2023년도 11월까지 말까지 우리가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2023년도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 이제 종기가 됐어. 결산 봐야 돼, 안 봐야 돼? 재무제표를 갖고 결산 봐야 돼요. 볼 때는 회근도가 종기되면 그때는 2개월이네. 사실상수익 결산을 입대에 제출하고 또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학기금에서는 몇 개월 전에? 1개월 전. 사실상수익 결산 회근도 종료 2개월이니까 승인을 받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중요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예산과 똑같이 이렇게 승인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고 끝나면 결산 절차를 거쳐야 돼. 그래서 근데 회결리 변 이유가 이 결산 때문에 배는 거야. 재무제표. 재무제표 한번 불러보세요. 재무제표 다섯 가지 불러보세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표, 자본변동표, 추석 5가지 있죠. 근데 그것은 회계원리상 쓰고 공지표는 재무지표 종류가 좀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자본변동표가 없어요. 거기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나 결손 처리계산서가 들어가. 그러면 아파트는 현금표 작성하지 않습니다. 않고 현금표가 없어요. 근데 연대 회결리 배우다면 항상 우린 발생주의거든. 근데 현금표 들어가면 머리 찌끈찌끈 아파요. 현금주의를 계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아파트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 현금표 같은 건 실제로 시험 보면서 빼줘야 돼. 아파트 적용되지 않은 걸 왜 거기에 집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차피요. 막 계정가 망해서 막 붕괴하고 막 전개하고 하잖아. 근데 아파트가 막 붕괴하면서 막 전개하고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컴퓨터 입력하면 지가 코드만 누르면 입력되고 딱 누르면 재무제표 쭉 작성해서 나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차라리 회계원리 배우는 것보다 뭐 전산회계나 그런 걸 대체했으면 좋겠어. 어? 다른 걸로. 다 회계체 전산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윤재 교수님 먹고 사셔야지. 어? 그래서 회계를 안 없애는 것 같아요. 제가 말 잘못했습니까? 어? 제가 웬만하면 다른 교수님한테 안 대드는데 내가 딱 한 번만 한테만 안 대들어. 윤재 교수님한테만. 내가 그분한테만 공짜 보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어? 그분 때문에 내가 강의를 하게 됐거든. 근데 요즘 좀 내가 좀 컸다고 조금 이제 말대꾸도 하고 하죠, 제가. 그래서 다음 년도 사학기금 예산은 회견도 개시 몇 개월 전까지. 자, 1건치 제출 승인받고 다음 년도 적용하는 겁니다. 회견도가 종료됐죠. 몇 개월에 제출한다. 2개월 제출해서 우리가 다 승인을 받고 나서 결산체가 끝나는 겁니다. 결산 입대에서요. 그래서 사학기금 예산이죠. 자, 회견도 개시 몇 개월 전에 1년에 입대기 관리 지시로서 승인받으면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나중에 이건 나중에 결산서죠. 삽진 결산 회견도 종료 몇 개월에 2년에 입대 지시로서 승인받는 얘기야. 그래서 시작은 1로 시작하고 끝난 건 2로 시작한다고 해야지. 그래서 1과 2가 수없는 객관식과 주관식에 등재했던 숫자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계 시작과 끝난 점이 되는 거니까요. 자, 관리비 등 집행한 사업자 선정. 이게 이제 머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실무자 때 소장님이 과태료 가장 많이 받는 게 이 파트예요. 이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무 관리상 공동수계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가 관리비, 사용료 등 장성 충당과 그 적립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하자 보수분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에 따른 금액을 앞으로 관리비 등을 하는 겁니다. 자,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그럼 여름 사업 아파트에서도 사업자 선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땐 관리처가 선정상도 있고 입대가 선정할 수 있단 말이야. 다만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돼. 선정할 또 전자 입자방 선정하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다? 전자입자. 그래서 우리가 공주법상 전자입자는 딱 두 가지가 적용돼요. 자, 주택자 선정하고 관리비 등 집행한 사업자 선정 시는 전자입자 방식 적용되는 겁니다.
오케이? 물론 이 내용은 국토교통부장이 고시하겠단 말이야. 근데 국장이 고시한 내용에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도 있어요. 뭐 긴급공사나 또 뭐 500만 원 미약 공사는 우리가 수의계약도 가능해요. 하지만 모든 것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우리가 선정하는 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 사업자 선정하고 집행할 때 관리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이 있는 거야. 선정과 집행을 누가 한다? 관리처. 두 번째 보니까 자, B번이니까 입주자 대표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 사항. 자, 그럼 B번은 선정과 집행을 다 누가 하겠다? 입대에서 하는 겁니다. 자, C번 보니까 입주자 대표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처가 집행한 사항이다. 그럼 C번은 선정과 집행 주체가 달라지죠. 선정 누가 하고 입대의 집행은 관리처. 그래서 이걸 구분한 문제가 한 문제 꼭 주제가 된 거야. 그래서 관리처가 선정 집행한 사항을 찾아내는 문제. 자, 입대가 선정 집행하는 사항을 찾는 문제. 자, 입대가 선정으로 관리처가 집행한 사항을 찾는 문제가 주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설명 안 해요. 그래서 자, 사업자 선정 주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근데 이건 선정은 누가 해야 돼? 선정 때 관리자 선정 안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단지 청소 용역 줍니다. 사업자 선정 누가 한다? 관리처. 집행도 관리처. 입대 가는 게 아니잖아. 어? 근데 대부분 지나간 사람 찾고 보면 입대에서 다 혼자한단 말이야. 법에서는 입대가 선정 집행, 관리처가 선정 집행, 입대 선정으로 관리처 집행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관리처가 사업자 선정 됐습니다. 그럼 청소 용역이죠. 자, 위탁 관리 시에는 관리처는 소장입니까? 주택관리업자입니까? 주택업체 관리처죠. 자, 그럼 선정 주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돼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위탁할 시 소장으로 부임받았어. 만약에 주택업자는 갑입니다. 갑이고, 자, 을은 소장님이야. 자, 계약서를 써야 된다. 청소 용역 사업자 선정했어요. 자, 계약서 이름에 주택업자 갑의 이름을 써야 할까? 소장의 을의 이름을 써야 할까? 갑의 이름을 써야 돼요. 여긴 관리처는 위탁할 때는 소장해라. 주택관리업자니까. 근데 소장으로 이름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때는 반드시 여기다 의임장이 있어야 돼. 그래갖고 대리하는 관리사명 누구라고 써야 돼. 만약에 그걸 안 쓰고 다이렉트 소장 이름 썼다가는 500만 이하 과태료입니다. 거기서 과태료 적용을 가장 많이 받아. 거기서. 그 계약 쓸 때도 그냥 위탁관리시 소장님이라서 그냥 쓰면 안 돼요. 의임장 첨부하고 대리하는 관리장 이름을 써야만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가시엔 소장 이름 직접 써야 돼요. 소장님이 관리체니까. 뭐 위탁관리는 소장이면라 주택업자 이름을 쓰되 다만 소장 이름 쓸 땐 의임장 첨부하고 대리한 소장 이름을 써야만 그때도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 많으면 청소 용역 사업자 선정하고 집행했는데 입대해서 와서 그래. 야, 우리 단지 업무인데 왜 네 이름 쓰냐? 기분 나쁘다고 그래. 막 와서 막 뭐라 한단 말이야. 그 또 법이 이렇다고 하면 또 입대 회장님이 융통할 수 없다고 막 뭐라 한단 말이야. 응? 그랬다고 어쩔 수 없이 회장님, 소장님이 손 들고 나서 회장 이름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 그럼 500만이야. 과태료입니다. 그건 설득을 잘 시켜야 돼요. 소통을 하면서. 이제 계약을 치면 계약서도 이제 1개월 내가 공개됐어요. 몇 개월 공개라? 1개월. 만약 계약서를 1개월 공개하면 여름 때 또 500만 이하 같은 것도 적용되는 겁니다. 자, 관리비득 내 공개다. 자, 회계원리 시간에 폈죠. 오늘날 회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정보 제공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오늘날 회계의 목적 아닙니까? 다르게 가르쳐 줬어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는 누가 회계 정보자일까? 관리비를 납부하는 입주자는 회계 정보자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정보 제공을 해야 되는데 해줘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줘야 되는 겁니다. 뭐 땐 항목별 산출액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 등은 제한됐어. 자, 근데 공개할 때는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백장과 공동주택 관리점들이 공개돼. 공동주택 관리점을 심해서는 케어아파트를 합니다. 공개하는데 항목별 산출액은 공개할 수 없다. 있다. 그렇지만 세대별 부과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기본권 침해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단지 총 일반 관리비가 얼마 나왔다. 총소비가 얼마인지 항목별은 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0동 300세의 월 관리비가 30만 원다. 세대별 내용은 공개할 수가 없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시험에 나온 거야. 앞으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할 땐 항목별 산출액은 공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세대별은 공개할 수 없다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없다. 근데 공개 시가 있어요. 공개 시기. 근데 공개가 뭐냐? 자, 관리비 등을 입지 등에 부과한 관리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 이때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그럼 5월달 가면 5월달에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6월 말일에 공개하는 거야. 여기는 5월달 가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부과하고 정산 보고 부과는 6월달에 하는 거야. 그 5월달은 5월 말일까지 공개라 6월 말일까지 공개한다면 이해하세요. 이것도 매달 공개해야 돼요. 공개 안 하면 연태 500만 이하 카트가 적용된 강유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달 수행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일단 항목별 산출은 공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세대별 부과는 공개할 수 있다. 그건 기본권 침해사고 개인정보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회계감사 나왔어. 회계감사. 이게 이제 올해 무조건 여기 나옵니다. 무조건. 네, 그러면 올해 아직 개정은 됐는데 이건 내년도 12월 1월 달부터 적용되는 거야. 근데 내년도 1월 달은 우리 시험법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법하고 지금 내가 설명하는 내용은 달라요. 근데 우리 시험 목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12월 말일까지 이 규정이 아니라니까. 예? 근데 우리는 이미 개정됐고 지금 설명하는 것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 사항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을 목적인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 사항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감사는 뭐냐? 외부 감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자, 이 공주법에는 감사라는 용어가 있고 감사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감사는 뭐냐? 입대 임원이야. 입대 임이고 감사는 외부 감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관리자는 이 감사도 받는 거고 감사는 회감사를 받는 겁니다. 입대 임원은 감사인은 외부 회감사인. 지금 감사는 회감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외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의무 관리상 공동수익의 관리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전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 2조 법률 알 필요 없어요. 따른 감사의 회감사를 매년 이상 받는다. 매년 몇 회상? 이제 바뀐 게 뭐냐? 이게 올해 12월까지는 300상과 미만이 달라. 자, 300상은 무조건 정기적으로 매년 이상 받아야 돼요. 그럼 300상은 일정한 요구가 있으면 받는단 말이야. 근데 바뀌었어. 근데 세대수 관계수 무조건 매년 이상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대수 없이 무조건 의무가상 공동체는 매년 이상 외관수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이해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다만이 중요한 거야. 다만 다음에 구분했다는 연대는 그러하지 않더라. 그러면 안 받는 경우도 있다 없다? 얘가 올해 무조건 나오는 거야. 자 보니까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입니다. 이상이다 비만이다. 이상인 공동주택은 해당 연도 회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자 등의 3분의 1상 서면도를 받은 연도는 받을 필요가 없답니다. 입자 등 얼마 이상? 3분의 2가 또 과반수로 많이 밖에 나왔던 질문 중 하나죠. 두 번째,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해당 연도에 회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자 등의 과반수 서면도를 받는 연도는 그러하지 않다. 그땐 외관사를 받지 않는다. 그 앞으로 3분의 1상이냐 과반수를 구분한 게 올해 무조건 나와요. 300세대 이상일 땐 과반수 편하면 S가 되는 것이고 300세대 미만인데 이걸 3상으로 편하면 X가 되는 겁니다. 예, 올해 무조건 나올 거야. 그래서 일단 자 세대세 관계없이 감산의 회감사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매년 몇 회상? 1회상. 그걸 2회로 바꿔 나오기도 하고 1이 중간시 몇 번 갚던 숫자입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회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없다. 이땐 입자 등의 서면동의 받아야 돼요. 300상은 얼마 상? 3분의 2상. 300상은 과반수 서면동을 받지 않는다. 이거 올해 무조건 나와요. 이거 강유적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럼 언제 그 받을 거냐? 언제? 뭐 동의서 같은 거 나중에 할 거고요.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보니까 회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수익의 관리체는 매 회견도 중요 9개월 이내 몇 개 이내 9개월 이내 다음 재무집회에 대하여 회감사 받는다. 그럼 올해 2023년도 끝났죠? 그럼 올해 회견 재무제표는 2024년도 9월 말까지 받는 겁니다. 올해 종기가 됐잖아요. 그럼 결산 보고 재무제표 작성됐잖아. 그럼 2023년도 재무제표에서는 2024년도 9월 말까지 받아야. 안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징역도 갈 수 있고 벌금도 송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수 없는 객관시효안식에 등재했던 숫자야. 몇 개월이다? 9개월. 근데 무엇에 대해서 받아라?
재무제표. 근데 이 재무제표가 또 우리 시험 중간식 하는데 환장할 게 아이냐온지가 무지개 헷갈린 거야. 어? 아이냐온지가. 이 재무제표 이 자체 용어가 중간식 같다니까. 그때 헷갈리더니요. 중간에 걸쳐 쓰는 거야. 왜냐면 채점자가 수기 채점하거든. 컴퓨터 치점 아니에요. 수기 채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 중간에 걸쳐주면 그 당연히 뭐 이걸 I라고 보고 어라고 해석하는 거지. 아, 하나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삐졌다고 이거를 어이로 볼 게 아닌데 한 말이지. 왜 그 사람마다 내가 악필일 수도 있는 거니까. 악필이라고 틀리게 하는 거 아닌 거니까. 그것도 유령이에요. 그걸 쓰면 내가 좀 우기면 되지. 이거 아니다. 하면 되잖아요. 별거 다 가르쳐줘야 돼. 자, 재무제표인데 회계일상 재무제표가 좀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재무상태표 똑같죠? 회계율이야. 다음 째 운영성과표 포괄손익계산서 의미한 겁니다. 하고 자, 잉여금 처분계산서 다음은 자, 손실할 땐 결승금 처리계산서가 됩니다. 그럼 주석이 되고 현금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현금표도 한때는 우리 재무지표에서 회감세 대상이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빠져갖고 이 재무지표를 찾는 문제가 또 취재비도 넣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영리사비 아니지. 그러니까 자본인 변동표가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 잡수입은 발생한다 안 한다? 하잖아. 잡수를 처리해서 이익금 처분계산서 다음 순위할 땐 결수금 처리계산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일상 재무제표와 우리 공동세 삭은 재무제표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관리 주체가 되는 겁니다. 관리 주체. 다음 이제 마지막 관리 사무장 보도록 할게요. 관리 사무장. 자, 배치무입니다. 자, 의무 관리상 공동수익을 관리한 다음에 원안에 해당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수익의 관리 사무자로 배치한다. 그럼 누구만을 배치하는 거다? 사만을 배치한 게 원칙이에요. 그럼 보든 큰일 났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있으니까. 다만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가름하여 주택관리사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로 배치할 수가 있다. 그럼 모두 배치할 수 있다 없다? 몇 세대 미만? 500세대 미만에 하나씩 배치하는 겁니다. 근데 배치무자는 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첫 번째, 입주자 대피 배치가 된답니다. 다음은 무슨 관리에 한해서 자치관리 시. 두 번째, 관리의무 인계전 사업자가 배치하는 겁니다. 하고 자, 주택업자가 배치한 것은 위탁 관리신 주택업자가 배치해야 되는 겁니다. 임대주택은 임대주가 배치하고 있단 말이라서 관리 방식 따라 배치면서 달라진 거야. 근데 정답은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자격 구분하는 게. 그러면 소장을 배치했던 몇 세를 구분해서 그래서 미만과 이상이 있다는 거죠. 이상. 일단 미만이든 이상이 되든 누굴 배치한 게 더 원치고 4. 다음 이럴 땐 살림소 보두 배치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보는 500 이상은 배치받을 수가 없는 거지. 자, 우리 심은 사례 문제 남습니다. 어떻게 했냐? 갑 주택관리업자는 700세대인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무를 소자로 배치했다 나왔어. 5다. 여긴 700세대는 500세대니까 보루 배치면 강요중 위반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사례 문제 나기 때문에 사례 문제 누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구분은 자격구분이 있다. 그래서 보는 몇 세대 미만에 한해서만 500세대 미만, 사가대만 세대수 구분 없이 우리가 다 배치받을 수 있는 겁니다. 수정에 보지 않는다고 자 보니까 공주법이니까 또 수정에 집행업무가 따로 있답니다. 집행업무. 자, 관리 사무장은 공동수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수익의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람을 집행한다. 그래서 수장도 집행인데 누구의 권익을 보호한다? 입장. 그래서 수장은 업무 수행할 때 항상 가슴속에 누굴 품고 일해야 돼? 입장을 가슴에 품고 일하는 수장님이 명품 수장이 되는 겁니다. 입대 권익 보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권익 보장이 아니라 항상 입자 등을 위해서만 우리가 업무를 수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수장 업무를 또 이게 집행하는데 얘도 뭐 당구 문제죠. 뭐 1번, 2번, 3번 하고 관리 수장의 집행 업무로 옳지 않은 걸 찾는 문제. 근데 지금 설명 안 해요. 끝까지 봐야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안전관리기 뭔지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이렇게 관제 집행 업무도 있고 수장의 집행 업무도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보니까 자,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자, 관리주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 자, 입주대표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과 사무처리. 그럼 이거 보니까 그럼 관리처 업무도 수장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수장 업무를 지휘총괄 해주잖아요. 자, 입대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도 지원하잖아. 그럼 결국은 수장님은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우리가 업무 지원하고 지휘총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공직법상 모든 업무는 누구의 업무로 기속되더라. 관리, 사무장 업무로 기속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뭐 조정 같은 것도 중요한데 이거 올해부터 이제 시험번이 시설되기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자, 재판상대들이 얘도 뭐 빈추 문제인데 읽어만 보겠습니다. 자, 관리사무장은 우리 일의 기업의 A 및 B와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를 대리하여 재판상 재판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수장님도 입대를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수송 대리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업대에서 우리 팀의 당구짐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장으로 부임받으면 자, 여러분 단지에서 입대를 대리해서 재판상 업무나 재판 행위를 다 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송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났어. 선량한 이걸 줄여서 민법상 이걸 선관주무를 합니다. 선관주무. 자, 관리사무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자, 그럼 소장님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 수행하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 주의무가 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민법상이니까 민법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신인칙하고 다른 개념인데? 선량한 관리자이고 신의칙은 달라요. 신성질의 원칙하고는. 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건 뭐냐? 자, 일반적으로 평균에게 요구된 주의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요구된 주의 의무로 여기서 주의 의무는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 평균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줄여서 선관주의라는 걸 그러니까 선관주의를 하는 겁니다. 추상적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선관주의는 공직법상 관리주의만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누구한테 물어라? 민법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올해 우리는 20세 때 합격할 거죠. 내년도 학교에서 소장 부임 받아야죠. 지금부터 배치 신고하는 거 가르쳐 줄게요. 기분 좋죠? 근데 졸업해서 이거 신고 규정이면 위반 또 과태료예요. 자, 보니까 관리사무장은 그 배치는가 업무 집행에 상할 직인을 국토교통부의 전환 바에 따라 시구 측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함 배치는가 직인을 병할 때 똑같다 때 변경 신고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질문이 정답할 땐 항상 시구청장이 정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도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직법상 모든 신고는 누구에게 하는 거다. 시장, 공수처에 신고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신고는 강요유정이야. 기한데 며칠일 거냐? 10월 내 신고 제출합니다. 며칠에 합니다. 10월. 그래서 이 10월이 또 우리 심에 중요하게 다른 것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배치받고 10월 내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여러분한테 500만 원이 값가 적용되는 거야. 얼마짜리다? 500만 원. 그래도 자, 첨부서가 쭉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직인 신고도 해야 돼요. 그래서 직인도 법적 규정이 있단 말이야. 거기 신고서 있나요? 여기는 안 돼요. 기본서인데 신고서 이제 우리 직인 합격하고 있는데 합격증 나와 그 직인 파스죠. 직인에서 둥근 원호 작성해야 돼. 그래서 바깥도는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보 자격금을 쓰는 거고 밑에는 자격증 번호를 써야 돼요. 썼고 근데 이 크게 여기다 이제 중앙원에다 이름을 써야 돼. 그래서 합격했다 기분 좋다고 막 크게 팔 필요 없어요. 큰일 납니다. 막 어떤 분은 막 무슨 옥새처럼 파는 분도 있는데 법에서 직경 2cm 이하로만 이렇게 파독돼 있어요. 2cm 이하에서 둥근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직인 신고 다 해야 돼요. 쭉 넘어갑니다. 업무에 대한 부담 간섭인데 이거 넘어갑니다. 보니까 여기 뭐 이런 내용인데 또 강행 규정인데 입주자 대표는 이제 구성을 포함하는 겁니다. 및 입주자 등은 우이에 따른 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에 어느 안에 해당 행위를 하시는 않는다. 그럼 입대의 구성이나 입주자 등은 이 행위를 소장 업무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고 자 폭행, 협박 등 의력을 사용하여 정당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근데 현실은 해요?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입대는 비전문가잖아. 그러니까 법령 같은 걸 세부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해요. 그럼 수장 부당가서 받았잖아. 그럼 참으면 돼 안 돼? 화병 나요. 그러니까 고자질할 수 있어. 근데 이런 때는 우리가 시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자 조사를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부당일 때는 시구청장이 직접 우리가 고발 조치도 하고 그다음에 시행 명령도 합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이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 간섭 입대가 관리청의 업무에 대해서 부당히 간섭했잖아요. 입장이 손해체를 하잖아. 그럼 해당 지자청에 보고와 조사 의뢰를 하는 겁니다. 하면 해당 조사를 조사해야 돼. 했고 자 조사와 명령하고 법적 처벌을 하도록 고발 조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를 수한테 알려주면 돼. 그래서 꼭 부당하게 참지만 마세요. 화병 나서 죽어요. 그러니까 무기의 고자질하면 된다. 해당 지자청에 조사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넘어서 손해배상 책임제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주택관리사 등은 사등은 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수를 입힌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이거 정답이 났습니다. 앞으로 수장 부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의나 과실에서 재산상수를 빗댄 물질적 손해배상치까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은 따지지 않아. 중과실, 경과실 다 손해배상 책임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실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이 수장 부인 받았잖아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손을 입혔잖아. 그때 물질적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겁니다. 월급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줄 거냐? 그때 자 세제쯤 넘어가는데 우리가 자 보증보험이나 공제회화나 공탁하는 방법 중에 선택하면 돼. 근데 보장 금액이 있어요. 보장 금액이 얼마냐? 자, OBS들 기준에서 OBS 면의 금액은 3천만 원 이상을 보장은 보증부에 가입하는 겁니다. 얼마다? 3천만 원. 그러면 OBS의 공동체는 5천만 원 이상을 보장은 보증부에 가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장을 배치되는데 입증서를 제출해줘야 돼요. 아니면 그때도 500만 원 갚아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의과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고의과실을 안 넣는 걸까요? 응? 실무 시간에 배운 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야. 어? 그럼 오늘 월요일날은 관리실무 수업인지 아시죠? 어? 알고도 오늘 결석했어. 그럼 고의입니다. 고의잖아. 자, 실무 시간에 졸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실무 시간 안 졸고 배운 대로 해야지. 졸면 그건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실무 시간은 결석하지 말고 졸지 말고 정집중에서 받으면 교육받으면 고의과실 없는 겁니다. 근데 거의 많이 발생하진 않아요. 왜 웃으세요? 고의과실을 이게 따지기가 쉽진 않아. 근데 의외로 또 손해배상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손해배상층까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했으면 나중에 보증회사에 보증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래도 손해배상 했어. 걔들 가만히 있을까? 응? 다 구상권 청구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고의과실 하지 마세요. 응? 근데 우리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고의과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공직법 위주로 바뀌지만 소장이 관련 업무에 몇 가지 법이 있을까? 법률만? 응? 실무만 적용되는 법률이 50가지가 넘어요. 지금 우리는 시험용만 배우는 거지 심의할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깨차는 법이 50가지가 넘어요. 그 수장은 만능해야 돼. 막 슈퍼맨이 아니야. 업무를 보면. 지금 실무과정 하고 있는데 올해 합격생들 와서 막 놀래요. 첫날부터 멘탈 붕괴돼가지고 뭐 우리는 합격용만 배웠잖아. 합격용으로. 뭐 신문관니까 뭐 뭐야 이 정도야. 소장 업무가 굉장히 우리가 보면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하는 업무와 맞먹어요. 어? 맞먹어요. 솔직히 말고 아마 범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꼭 기억할 게 수장님은 우리가 집행기구라도 하나의 그 사업장 관련 경영자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관리비를 우리가 집행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예산 수립도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장 업무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시험용만 배우는 겁니다. 하고 합격하면 그때 신문 그때 가서 배우면 돼요. 자, 주택가생의 자격은 이건 다음 주부터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뭐 개념쯤만 이해하세요. 그래서 입대도 구성할 땐 최소한 4명 이상 구성해야 되는 거고 원칙은 입주자만이 동별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사용자도 되는 경우도 있더라. 회장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이사도 있는데 회장과 감사 선출은 직선제. 얘가 간선제도 안 하고 이사 무직은 간선제다. 그는 개념만 파시면 되고 우리 관리상승 공동수계 공용분의 관리 실무지 전임은 관리성이 아니다 정도만 개념만 파시면 되는 겁니다. 하고 다음 주는 주택생의 자격증부터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슨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